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김형익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 초면인데 이렇게 예. 인사드려서 너무 영광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젊은 훌륭한 분을 뵙게 돼서 제가 영광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업은행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 주식 운용하고 할 때 멀리서 저렇게 저 센터장님 막 이렇게 한번 뵙지도 못하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또 제 채널에 초대를 했는데 또 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호석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웃긴 얘기지만 너무 아주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오늘 사실 이제 재밌는 이제 박사님이 최근에 내신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뭐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네.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기도 싶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소개를 너무 길게 했는데, 저희 채널은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이에요. 예. 이름 자체가 아카데미여서 예. 그 교수님도 그 대학에 계시지만 여기 채널에 계신 분들도 공부를 하시려고 모인 분들이라서 예.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하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을 하다가요, 2015년부터 이제 서강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주로 예측하고, 네. 애널리스트라는 건 시장 평가를 받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인데요. 네. 예, 그런 스트레스 받는 직업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20년. 예,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좀 힘이 나지 않으세요? 예, 아주 힘납니다. 그죠? 예,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오히려 좀 배울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팀장님한테 오히려 제가 배우고 가야 되겠다. 네. 이런 거 좋은 책도 내셔가지고. 네네. 제가 또 선물도 드리고 이따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한 장 찍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슨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혹은 내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망 자체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전망 자체가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안 듣고 안 좋게 봤다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떠세요? 좀 보수적인 전망을 할 때 주변의 반응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심정이랄까 이런 보수적인 전망을 하면은 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대신증권사 하나금융투자로 2007년에 옮겼었는데요. 네. 그래서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전망해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2007년에 예, 그 좋은 장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2007년 상반기까지 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때 마치 또 은행에서는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은행의 저축성을 주식형 펀드로 돌렸었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욕 많이 먹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늦게 2007년 말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2008년에 본격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식시장을 안 좋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늘 안 좋게 이야기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2006년까지는 각종 언론이 한국에서 최고 낙관론자가 김명익이다. 2006년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만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런 기억도 나는데요. 한 큰 생명보험 회사에서 저하고 다른 애널리스트 두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때 저는 낙관론자로, 예, 그분은 비관론자로.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그 비관론자가 국내에서 떠났어요. 네. 그래서 비관론을 주장하다가 틀리면은 네네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관론적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이 책 마지막 부분에도 써놨습니다만,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만, 네. 제가 그 경제학을 공부할 때 네. 사무엘슨 경제원론을 공부했어요. 예, 그런데 이 그림 보면은 네. 잠깐만요. 예,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예, 이 그림 보면 한쪽으로 보면
뭐 새머리처럼 갖고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처럼 보고 그러니까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떤 사람은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양머리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이쪽 창문을 보는 거나 네. 우리 장장님이 이쪽 창문을 보는 거나 그렇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네. 네. 근데 현실도 이렇게 다르게 보는데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 다르게 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이것도 제 하나의 견해다. 네. 근데 세상에 한 가지 정말 불변의 사실이 뭐냐면은 네. 모든 것이 상호작용해서 끊임없이 변한다. 맞아요. 그 변화를 좀 빨리 우리가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끊임없이 변한다. 예, 예. 아, 저도 저는 이 책에다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This time is different가 예. 그 가장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말이다라는 예.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인지 아니?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똑같은 게 아니고 이번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옳은 말로 바꾸려면 This time is different를 This time is same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Every time is different로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 괜찮나요? Every time, 그러니까 매 순간 바뀌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서 가격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 또 상황이 변화하면은 네. 제가 그 다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저도 근데 사실 박사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지만 저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유롭게 한번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대격돌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은 아직은 시장이 물론 업사이드도 있고 다운사이드도 있지만 업사이드 리스크가 저는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도 그 생각을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의견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책에 내년 하반기를 좀 조심하자. 내년 하반기?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팀장님이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다 경제학 경영학 하시면 더 잘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과거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통계 기법으로 미래를 전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에서 미래가 나쁘게 나오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모델에서 좋은 수치들이 나오면은 미래에 무슨 좋은 일이 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그런 모델이 좀 맞췄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말에 제가 2001년 9월에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랬는데 9.11테러 같은 경우 우연히.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제 예상보다 좀 늦게 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2010년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당시 주가가 1600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무슨 주가가 1600이냐.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밑으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가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찾고 있는데요. 그 경제 변수에서 미래가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전망합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 하반기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사실 거품이라는 거는 터지고 나서야 그때가 거품이었구나.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진짜 알기 어렵고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면 좀 솔직히 좀 너무 빨리 내신 거 아닌가요, 책을? 그렇죠. 그러면 좀 그때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파티는 지금은 즐길 때다. 지금은 즐길 때다. 그런데 출구 옆에서 즐기자. 출구 사실 내년 하반기라고 그랬습니다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IMF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를 쓴 걸 봤는데 걔네들이 썼던 거의 제목이요. 저 깜짝 놀랐는데 폴트 라인이었어요. 저 폴트 라인은 그 라잠 교수님이 그 쓰신 그 책이잖아요. 되게 무서운 책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IMF에서 제목으로 썼길래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신흥국하고 선진국가 지금처럼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는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층이 되는 게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스트레스 이런 건 지금 계속 밑단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돈을 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에도 이게 낙관적이면서도 그래도 좀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표현을 서두에서 했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모든 자연현상에게 주기가 있듯이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경제 사이클도 거의 정점 무렵, 주식시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데 네. 정점 무렵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낙관적이면서 비관적인 시각을 좀 갖자. 그거는 주식은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네네. 주식 투자는 하기는 하되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네네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올려놓자. 그런데 제 주위에 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공통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시대에 당하지 말라. 사실 이 건물에도 제 후배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뭐 서강대학교에다가 엄청난 금액의 장학금을 냈거든요. 네네. 네. 나중에 네, 저도 그런 거 하고 싶다. 네. 네. 이런 친구들 보면은 그냥 위기 때 현금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위기 때 또 용기가 있거든요. 네. 네. 가감이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요. 네. 이기 때 저는 현금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식이나 경기 고점 무렵에서는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관적인 시각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놓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올라가면은 그만큼 기회비용 손실이 있죠. 얻는 거죠. 네, 그런데 리스크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그 리스크 관리를 하자. 저는 투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익하고 리스크의 적절한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수익을 많이 추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할 때도 있는데 늘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경기 사이클을 보니까 그래도 리스크를 조금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좀 비관적이다 이런 말씀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저도 여기 애널리스트로 와서 이제 전략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 2월달, 3월달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뭐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막 이러다가 이제 저점일 아마 이제 4월달 정도에 형성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5월 달부터는 거의 뭐 제가 그냥 가지와 분위기로 올해 5월 달까지는 계속 오다가 5월 달까지 오면서 제가 했던 표현은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걸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교수님. 아주 좋은 걸 아이디어들 많이 떠내시더만요. 숏캐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니,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진짜 엄청 후회할걸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뭐든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를 아직 가격을 반영 못했어요. 이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다가 이번 5월 달부터는 숏캐시는 뺐어요. 이게 지금 숏캐시라는 거는 돈을 빌려서라도 뭔가 투자해야 된다는 개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왜냐면 어쨌든 뭔가가 지금 밑에서 잠재적인 위험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이제 우려의 목소리까지는 아니고 저는 아직은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쪽은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88년에 증권사 들어갔거든요. 88 올림픽 할 때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때 뭐 일부 증권주들이 5만 원 넘었었거든요. 저 그때 10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증권주가 거의 상한가 치고 증권회사 하는 사람들이 1등 신랑감이다. 맞아. 그리고 기존 선배들이 그 증권주들이 뭐 10만 원 간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4개월 후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죠. 그 증권주들이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97년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2011년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할 부채한도 이슈 때문에 단계 급락한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시장을 지켜보면서 늘 그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시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사실 뭐
경험이 중요하기는 중요하는데요. 예, 젊은 사람들의 미래 통찰력이 더 중요한 시기죠, 지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서 이제 매니저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 보면 금융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왜냐하면 다 나가셨어요. 어디 뭐 잘 돼서 나가시기도 하고 안 돼서 나가시기도 하고 많이 나가셔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분들의 상당수가 금융위기 때 뭐 하고 있었냐면 공부하시거나 그냥 운용을 안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뭔가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작년에 돈 많이 못 벌었죠.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 뭐 코스피가 31%, 세계 평균 주가보다 한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작년에 돈 별로 못 벌었어요. 네.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것도 중요하니까. 예, 저는 주시장에서 뭐 적정한 수익률, 예, 저는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지금 잠재 성장이 한 3%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년 그 주시장에서 뭐 5% 안팎만 수익률 내면은 네. 저는 뭐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한 5% 안팎 수익률만 내면은 근데 5%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은행에 대고하면 1%도 안 주거든요. 5배네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큰 수익률이죠. 네. 예. 저는 좀 그래도 교수님 아직 저는 과감한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요새 막 이제 테슬라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고수익을 추구하고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현금 비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경험 많으시고 이제 은퇴도 이제 아직은 이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지만 안정성을 더 추구해야 되는 나이대가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은 그래도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는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현금이 들어와요. 투자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만약에 제가 주식을 100%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현금이 매년 계속 들어오면은 사실 주식 투자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사학연금도 자문위원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 높거든요. 왜 거기가 수익률이 높으냐면은 매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면 되잖아요.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3, 4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목표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훨씬 낮아졌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 현금이 들어온다면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 또 은퇴한 사람들은 현금 유입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령별로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라는 것도 연령별로 그 의미 자체가 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의견이 많이 충돌되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맞습니다는 게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그러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넣어서 우리가 이제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부채로 극복하고 있다. 이 표현이 이제 세계에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돈 쓰고 또 중앙은행 금리 0%, 그 다음에 양장을 통해 엄청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가계,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작년에 또 위기가 오니까 또 정부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엄청난 돈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등 선진국은 좀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업 부채가 늘어났고 우리 등 일부 국가들은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부채가 많아도 경제 성장률이 그것보다 높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성장 과정에서 부채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작년 말 보니까 238%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진짜? 근데 일본 정부 견디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금리가 0%니까요.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0.04%거든요. 금리 거의 안 주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과연 부채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를 고민해보면 부채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못 낼 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자를 못 낼 때. 그러니까 이자도 못 내면은 야 니는 그냥 디폴트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교수님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58%가 기준금리가 1%가 안 돼요 지금. 맞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금리가 전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금리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저도 이제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쉽게 말씀하면 너무 낮다. 심각하죠. 근데 지난 6월 보니까 미국의 실질 금리가 미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빼는 것이 마이너스 3.9%더라고요. 이게 198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명목 금리는 너무 낮다는 것이죠.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데 거꾸로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낮으니까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금리 부담이 늘어나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가게들,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작년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거의 절반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더라고요.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내고 대기업도 한 25%입니다. 맞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지금 저금리 때문에 견디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정말 제가 또 고민 많이 빠진 것은 사실 저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 2% 10년짜리가 안팎까지 올라가라고 그렇게 전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미스테리예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1.17%니까. 그런데 제가 요새 계속 그 과거 통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은 한 2분기 내지 7분기 시차를 두고 기간마다 다릅니다만은 미국 실질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 금리 지금 마이너스 3.9%라는 의미가 미래 언제 그 시기는 2분기 후도 될 수, 7분기 후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구나. 이걸 금융시장이 미리서 지금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미리 반영하는 거다. 그러면 이 좀비 기업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좀비 기업들이 금리도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만은 경제 성장률,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영업이 더 줄어드니까 이자를 낼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저희 이제 부채가 그 채권이 거품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거품을 저는 그 수급으로 해석하면 없던 수급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없던 수급이라는 개념이 중앙은행 원래 안 사던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사고 있고 걔네들이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테이퍼링을 말은 하지만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아까 지금 사학연금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그러한 연기금 전 세계에 있는 연기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금 운용을 하시는 그런 기관이 아직도 프로젝션 해보면 계속 사야 될 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기관들이고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금리가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저금리 요새 수수께끼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또 우선 그 중앙은행이 채권 사는 건 맞죠. 그러니까 미 연준도 보니까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 8%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3월 통계를 보니까 19.2%로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20% 넘었어요. 6월달 되니까 20% 넘었겠네요. 3월 말에 19.2%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채권을 많이 사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 미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대신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줄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그 연준을 굉장히 좀 신뢰해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계속 돈을 찍어내는데 과연 물가가 안 오를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 얘기 나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동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어도 미국 물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일시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5%가 넘었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미국 물가가 안정된 거는 주로 중국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미국하고 계획해서 작년까지 5조 5천억 달러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찍어낸 5조 5천억 달러 중국이 가져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쵸, 그쵸. 예, 그리고 일부는 외환 보유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미 국채를 사줬거든요. 네. 5조 5천억 달러 벌어가지고 1조 2천억 미국으로 갔는데 나머지는 미국으로 안 갔다는 것이죠. 아하. 예, 그래서 예, 아마 미국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것이다. 예, 그게 예, 미국 저금리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이 그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그렇죠. 예, 미국에다 엄청 물건을 싸게 수출해줬죠. 뭐 월마트에 가면 진열된 상품의 50% 이상은 중국산이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미국 물가가 안정됐는데요. 그런 요인들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중국의 미국 대중 무역자가 이제 점차 줄어들 거고요. 중국이 이제 많이 소비를 할 겁니다. 자기들이 소비해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소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미 국채 덜 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이 그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비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또 중국의 임금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도 물건을 더 이상 싸게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네네네. 예, 저는 좀 미국에 한정된 문제라고. 미국에 한정된 문제.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 줘왔던 예. 중국 애들이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되니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논리이신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핵심이 결국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 예. 그리고 만드는 애들이 걔네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중국 애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ESG 뭐 얘기하면서 그것도 사실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강조했던 게 아니 근데 그거는 맞는데 디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좀비 기업하고 예. 유니콘 기업인데 예. 얘네들이 사실은 태생은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돼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게 웬만하면 진짜 망해도 괜찮은 회사들이 안 망하면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그 서비스가 됐든 제품이 됐든 어떻게든 싸게 팔아가지고 예. 이거를 디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예. 나는 MS를 확대하겠다 그런 전략이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조사받아서 계속해서 연명해 가는 그런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언제 망하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이 인플레와 디플레이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얼마 전에도 야놀자에 지금 2조 원이 들어갔고 예. 아니, 이런 돈들이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동성이 늘어났던 거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서 풀어놨던 건데 예. 또 얘네들이 또 얘한테 영향을 주고 예. 자꾸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 고리가 너무 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좀비 기업도 말씀해 주셨지만 걔네들이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면 하면은 내려내니까 그런 것도 예. 있지 않나. 근데 저의 결론은 인플레가 안 온다가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제가 인플레이션 뭐 이 책에서 넣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 미국의 문제라고 미국의 생각합니다. 문제야. 네네. 예,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디플레이션에 가까웠었죠.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총체적 물가 상승을 나타낸 GDP 디플레이터가 7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하고 미국 물가 방향은 같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 뭐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 이 정도 됐다지만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오히려 디플레보다는 인플레가 더 낫거든요. 좋죠. 네. 이런 물가 상승 심리가 네. 저는 우리 경제의 디플레를 막아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인플레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인플레가 미국의 문제지 우리나라나 중국, 유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네, 그 다음에 그 달러 가치에도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실지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네. 예, 저는 그동안 미국이 기축통화로 달러 엄청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중국에서 많은 상품을 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미국 대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뭐 14조 달러, GDP 대비 67%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예,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85년에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였어요. 네, 그 다음에 2000년에 31%로 줄어들었다고요. 작년 보니까 25%로 줄어들었거든요. 중국이 계속 늘어나면서 네. 그죠? 네. 미국이 줄어든 만큼 이제 중국이 늘어났죠. 네. 그 사이 또 일본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미국, 일본이 줄어든 만큼 중국이 그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미국 비중이 저는 계속 축소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IMF가 최근에 2026년까지 전망해 놨던데요. 미국 비중 한 22%라는 거거든요.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거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사람들은 더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인플레는 미국의 문제다. 다른 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보면은 다른 나라는 지금 인플레 얘기가 없고 ECB는 뭐 돈 줄인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만 그런 얘기들이 이제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 또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올리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는 또 신흥국이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를 되게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가 뭐 지금 6월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 유지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뭐 제가 전망해 보면은 물론 하반기에 성장률 기저효과가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이 많이 낮아질 거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한 4% 중반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거든요. 근원 물가가 4% 안팎으로 뭐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제가 예상하면 높게 나와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4% 안팎 유지했을 때 이걸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금리 인상을 주저한 것은 고용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인데요. 네. 물가는 이미 목표 수준 넘어섰습니다. 근데 고용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부진하죠. 그러니까 작년 3, 4월 달에 보니까 미국 일자리가 2달 사이에 2,230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네네. 참 미국 보면은 정말 탄력적인 나라예요. 다 잘라버렸어요. 2천만 명을 세상에. 10년 동안 만에. 10년 동안 늘어났던 일자리가 한두 달 사이에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이 쭉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670만 명 남았어요. 그 고점 하려는데. 670만 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컨센서스 보니까 한 70만, 뭐 90만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뭐 한 70만은 제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가면은 거의 670만 개 정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뭐 2023년에 연준 의원들 금리 인상 점도표 많이 찍어놨는데 저는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상반기 말쯤이 아닌가 조금 앞당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이 그때쯤이면은 근데 과거 보면은 지난 2008년 위기 때도 이 고용 수준이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85% 정도 되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뭐 85% 정도는 올 연말 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가면은 그 잃어버린 일자리 다 찾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랑 교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